안녕하십니까. 동북아외교연구 포럼 이사장 최지영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 걸음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영백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님, 그리고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이신데요.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과 기꺼이 축사를 해주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격려차 이 토론회에 거름해주신 정호택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책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인 전술핵에 접근하고 있고 도발 빈도와 범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공격의 타깃을 우리나라와 우리의 동맹인 미국 본토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은 핵무력 극대화를 단행하면서 핵전쟁이 아닌 상황일지라도 자신이 임의로 규정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 얼마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정의한 것은 물론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투쟁 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다지겠다고 천명하는 등 핵무기의 선제 사용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자국의 국방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최근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면서 자위적 방어를 넘어선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이 재군사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사용할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결의안 채택을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은 작년 10월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이 지역에서 열린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냉전기와는 달리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북중로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행위자가 된 반면 한미일은 과거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행위자로 현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 참전 이래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떤 정답을 정해두기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대응 방안들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기술적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연관될 수 있었던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 함께 논의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한계 역시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소 무겁고 예민한 주제지만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를 위해 더 이상은 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마침 종전 7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핵 문제가 실제하는 위협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제공했던 안보 우산을 통해 평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국지도발과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보복이나 응징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게 된 현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동맹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고 강화된 안보 전략과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 전략은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독체제에서 벗어나 다독체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극단주의 물결 아래 점차 민족적, 문화적,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배타적인 블록관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결코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늘 그러했듯 패권을 지지 못한 약소국은 언제나 양자택일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억지 전략의 확보는 북한을 넘어서 사실상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그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을 염두에 둔 거시적인 방어체계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국민의 93%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국민의 연령대와 이념 성향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71.3%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을 한다고 답했고 각각의 연령별에서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 응답을 보면 보수층이 79.4%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중도층 역시 70.6%로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진보층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가 늘 염려하는 NPT 탈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도 연령별 조사에서는 찬성이 전체 평균 65%로 우세했고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에도 전체의 64.5%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은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찬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올해 조사된 내용인데요. 한국일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조명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역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질문에 진보, 중도, 보수 모두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 66.8%로 동의, 즉 특히 중도가 70.7%로 가장 우세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통계는 남북이 군사 충돌 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조건 없이 남한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6.7%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이익을 따져 개입을 판단할 것이다. 즉, 개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53.6%고 부담을 우려해서 개입을 안 한다는 여론이 4.1%로 이는 한미 동맹을 70년간 유지해 왔지만 유사시 맹목적으로 미국을 믿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상황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안보에 있어서 주권 수호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 중 특히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는 결정권이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최근까지도 미국은 첫째,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한다는 점. 둘째,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하면 영내에서 핵무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체 핵무장론은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노선인 것은 맞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과 같은 수준의 고립에 지나는 엄청난 압박이 예상되는 등 많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의 긴박함과 절실함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수일 내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처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결국 핵의 개발, 운용 배치, 실전 사용 등 주요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방기의 공포와 연루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적국이 핵무기 저장시설을 공격할 경우 사실상 핵전력이 무력화되고 핵무기 파괴에 따른 방사능 오염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핵무기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에서의 극렬한 갈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적 억제 체제와는 반대로 전술핵 재배치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주도라고 하더라도 한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가 실전 사용되는 것이므로 책임과 보복에서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약속한 확장적 억제 체제를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 나토식 핵공유를 모델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근거를 둔 한미 양자간 핵공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보고서는 핵무기 선제 사용과 함께 한국, 일본, 호주 등 3국이 참여하는 다자 확장 억제 체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술핵 무기 공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에 미국이 응하는 형식이 된다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에 공유된 전술핵 무기는 장래 한미 일호 4국 확장 억제 체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가장 중요한 억제 수단 중 하나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핵공유 요청으로 한국 영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에 상시 배치된 유일한 전술핵 무기가 된다면 호주는 물론 일본까지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강요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안 갈등이 고조된다면 우리나라에 공유된 핵무기가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식 핵공유가 연루의 공포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었다면 한국식 핵공유는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의 영향으로 오히려 연루의 공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적 핵무장 추진은 NPT 탈퇴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NPT 제10조는 각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탈퇴 통보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통보에는 동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NPT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함께 전 지구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NPT 탈퇴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을 감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료, 기술과 장비, 핵실험에 필요한 공간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시점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 원광을 수입해 해외에서 위탁 농축하는 형태로 생산한 연료봉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추진은 원자력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 기반 전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선택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저는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의 핵 재처리 시설의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 재처리 시설의 설치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1년 우리 영광부터 부진의 폐핵 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폐핵 연료봉 처리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조만간 원전 발전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수십 년째 개발 중인 상태로만 머물고 있어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바탕으로 핵 재처리 능력과 함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약 46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일본 내 재처리 시설은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잠재 핵보유 능력은 미국과의 협의의 결과물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 아니며 여전히 미국과 일본은 굳건한 동맹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역시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핵 보유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이미 이것만으로도 1차적으로도 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체 핵무장에 돌입하면 최악의 경우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자체 핵 개발은 결국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적 핵보유 능력의 확보와 같은 전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는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한미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서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제해권의 강화를 통한 한미 동맹의 상호성에 대한 기여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의 상호성 증대는 핵 재처리 시설 운영과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국의 잠재 핵무기 보유 능력의 확보가 이 지역 내에서 한미 공동의 이익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북해 함대 등 중국군과 우리 군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작전 경계선인 동경 120자도 인접 해역과 서해를 통해 중국군 전력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중은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잠정 수역 형태로 머물고 있어 해양 주권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역시 상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 10월 19일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의 연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시에 동북아시아 미군 전력 운용의 우선순위가 양안 갈등 대응으로 급격하게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남해에 해당하는 동중국해에 대한 해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동맹의 상호성을 증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로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 안보 위기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지금의 선택의 기회마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처한 위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